TV 화면 속에서 LA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규, 화염과 사이렌 소리.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폭력과 혼란의 한가운데 도대체 저들은 왜 거기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의료 가방 하나를 챙겨 정답을 찾기 위해 혼돈의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이름 없는 영웅들에 대한 제 기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텍사스 교회의 조용한 집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68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릴 수 없더군요. 은퇴한 소아과 의사로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제게 그날 아침 뉴스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TV 스피커 너머로도 느껴질 듯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욱한 연기 사이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둔탁하게 심장을 울렸고 그 아래 LA는 마치 거대한 상처처럼 검붉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퍼레이드와 생일 행사를 기점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특히 LA에서는 상황이 심각했죠. 노킹즈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와 방위군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제 거실까지 침투하는 것 같았습니다. 깨지는 유리창 소리, 고함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이렌의 울음소리까지. 메인 스트리트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들이 하늘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감 넘치게 들려왔습니다. 이민자 단속과 시위가 겹치면서 LA 다운타운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 속에서 터지는 폭음 소리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꽉 쥐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런 대규모 사회적 혼란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때도 심각했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화면 속 타코 가게 간판이 뒤틀려 있고 버스 정류장 유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주방위군 트럭이 거리를 순찰하는 소리, 끊임없이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가 도시 전체를 공포로 감쌌죠. 평범한 시민들이 공포에 떨며 집 안에 숨어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혼란스러운 거리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청에서 파견된 청소 요원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젊은 아시아계 남성들이 빗자루 끄는 소리, 쓰레기통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묵묵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편에서는 중년 여성이 깨진 병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줍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왜 저 위험한 곳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걸까? 폭력과 분노만이 가득한 화면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색깔처럼 보였어요. 코로나19 때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했었죠. 의료진 부족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신음소리, 걱정에 찬 가족들의 한숨소리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 마음 말이에요. 뉴스는 계속해서 폭력과 파괴 장면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화면 속 조용한 움직임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희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집에만 앉아서 뉴스만 볼 수는 없었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남아있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가방에 의료용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혈압계, 체온계, 소독약, 반창고, 진통제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코로나 때 사용했던 응급처치 키트도 함께 넣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차에 시동을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혼란스러운 LA에서 과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그 조용한 사람들처럼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고속도로로 향하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LA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고 여러 지역에서 약탈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뉴스에서 보이지 않는 그 조용한 손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LA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발밑에서 사그작하고 유리가 밟히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드니 도시 전체가 내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바람에 섞인 먼지 냄새,
멀리서 끊임없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는 정적의 무게까지. 평소 북적이던 거리가 텅 비어 있었고 대부분의 상점들이 셔터를 내리고 있었죠. 곳곳에 경찰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헬기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메인 스트리트로 들어서자 뉴스에서 봤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깨진 유리창 조각들이 바람에 쓸려다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 기울어진 가로등이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벽면에는 스프레이 낙서가 가득했죠. 정의를 요구한다. 우리도 인간이다. 추방 반대 같은 문구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거리 곳곳에서 뭔가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거든요. 빗자루가 아스팔트를 쓸어내는 소리, 유리 조각이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소리. 누군가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남성 둘이 빗자루와 쓰레기통을 들고 묵묵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다른 하나는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죠. 둘 다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빗자루질을 멈춘 젊은 청년이 땀을 닦으며 저를 보더군요. 아,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 정도는 해야죠. 혹시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요? 시청에서 파견된 건가요? 아니에요. 한인회에서 나왔어요. 자원봉사로요. 한인회라는 이름을 들으니 뭔가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친숙함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죠. 여기서 계속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할 예정이에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청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죠. 그 뒤편에서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인 여성이 깨진 병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줍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작은 삽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손이 많을수록 좋죠. 그렇게 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의료 가방을 차에 두고 고무장갑을 끼고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박순희 아주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 여성은 이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서 봉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별일 아니에요. 우리 동네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정말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젊은 청년의 이름은 김태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평소에도 한인회 자원봉사에 자주 참여한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자주 있나요? 가끔씩 있어요. 작년에 산불 났을 때도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태연의 말을 들으니 이들이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꾸준히 해왔던 거죠. 몇 블록 더 걸어가니 상황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구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마치 작은 섬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한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간이 테이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 물병과 간단한 의료용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반창고, 소독약, 진통제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한인 자원봉사자 여러 명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어요. 다친 사람, 놀란 아이들, 길을 잃은 노인들.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을 차분하게 도왔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를 섞어가며 소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경찰서는 저쪽 방향이에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행동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는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정부나 공식기관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였죠.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는 가로등 주변에 작은 조명을 설치하는 소리, 망치로 임시 안내판을 세우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 연락처, 응급실 위치, 임시 대피소, 무료 법률 상담 같은 정보들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적혀 있었어요. 이런 안내판은 누가 만든 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인회에서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요.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뒀다고요? 네, 재해나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어요.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죠.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들이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또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죠. 박순이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의사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부상자들이 좀 있거든요. 바로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어디 있나요? 임시 의료 텐트로 안내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었어요. 간이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의료용품들이 정돈된 상자에서 나는 소리까지. 한인 간호사 2명이 이미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경 간호사예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스미스입니다. 소아과 의사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환자는 시위 현장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라틴계 남성이었어요. 다행히 심각하지 않은 외상이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는 솜의 축축한 소리, 붕대를 감는 소리와 함께 스페인어로 간단한 설명을 해줬죠. 그라시아스, 독토라. 남성이 고마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기침을 하는 노인이었어요.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할 상태였죠. 이미경 간호사와 함께 일하면서 놀란 건 이들의 전문성이었어요. 비록 임시시설이었지만 환자 기록도 제대로 작성하고 있었고 약물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료 봉사는 자주 하시나요? 네, 한인의료인회에서 정기적으로 해요. 평소에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같은 걸 하죠. 오늘 같은 응급 상황에도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비상 연락망이 있어요.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이 가고 각자 역할에 맞춰 움직이는 거죠.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대응이 왜 이렇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 말이에요. 평소에 쌓아온 네트워크와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었던 거죠. 밤이 깊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멕시코계 여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다가왔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시위 현장의 소음과 혼란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어요. 여성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는 아이에게 작은 과자를 주며 바스락거리는 포장지 소리를 내고 여성에게는 물과 함께 주변 상황을 설명해줬죠. 그리고 임시 대피소 위치도 알려줬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노인 한 분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한인 청년이 지도를 펼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길을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죠. 의료 텐트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백인,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도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언어 소통이었습니다. 영어가 서툰 환자들을 위해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나요? 한인 커뮤니티가 다민족 지역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다른 인종분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요. 이미경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의료 텐트가 조금 한산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야간 근무를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야말로 선생님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내일도 오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놀라운 것들을 목격했어요. 정부나 공식 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봉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에 비해 거리가 조금 더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밤새 작업을 계속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박순이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밤에 잘 주무셨어요? 잠은 별로 못 잤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신가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잠시 멈춰서더니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은 아니에요. 199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1992년이요? LA 폭동 때 말이에요. 그때 저는 갓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폭동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경찰도 소방서도 우리 지역에는 오지 않았거든요.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끼리 지켰죠. 남편이 가게 옥상에 올라가서 망을 보고 저는 아래에서 라디오로 다른 상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했죠.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지 박순이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가게 바로 옆 건물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를 불렀지만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다른 상인들이 직접 불을 껐어요. 정말 대단하셨네요. 박순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와 더 단단해진 결의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게 우리 삶의 터전인데.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마디의 웅변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희망을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저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의 일이었어요. 저는 이미 은퇴한 후였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 부족이 심각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코로나 때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거든요. 정말요? 어떤 계기로요? 병원들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보험이 없는 분들은 더욱 힘들었죠.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교회 강당을 빌려서 만든 임시진료소에서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봤어요. 대부분 이민자들이나 저소득층 가족들이었죠.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는데 점점 다른 의료진들도 합류했어요. 간호사, 약사, 심지어 의대생들까지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랄까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 마음이죠.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런 봉사를 계속하게 되신 거예요? 1992년 이후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평소에도 서로 돕고 지내자고 다짐했거든요. 박순이 아주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폭동 이후 한인회에서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책임자를 정하고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훈련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때의 아픈 경험이 지금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태연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의료 텐트에서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함께 의료 텐트로 가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흑인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보라 존슨이에요. 근처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실 제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어젯밤 시위 현장에서 다쳤다고 해서요. 부모님이 병원비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즉시 답했습니다. 물론 도와드려야죠. 어디 다쳤나요? 팔에 상처가 났는데 꿰매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가능하신가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아이를 데려오세요. 30분 후 데보라 선생님이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라틴계 여성이었는데 영어가 서툴러 보였어요. 상처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할 상태였죠. 하지만 응급처치는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아프지 않게 해줄게. 아이에게 말하면서 마취제를 준비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아이 어머니가 계속 그라시아스를 반복했어요. 통역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는데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니 데보라 선생님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이거든요. 물론이죠.
그거라면 제가 전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데보라 선생님은 교육 전문가로서 임시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공간과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오후에 들어서자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어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도우러 온 거였어요. 그 라틴계 여성도 아이와 함께 와서 스페인어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네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도우러 오는 거예요. 박순희 아주머니가 설명했습니다. 1992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시작했는데 점점 다른 사람들도 합류했죠.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나요? 그때는 우리 한인들끼리만 뭉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순희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봉사 현장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고 있었죠. 저녁 무렵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이 현재의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면서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사이 코리아타운 근처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가니 박순희 아주머니의 반찬 가게 바로 옆 건물이 불에 탔더군요. 박순희 아주머니는 가게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본인 가게는 무사했지만 연기 냄새와 그 흐름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우리 가게는 무사해요. 하지만 이웃 가게가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불에 탄 건물은 민석이라는 분이 운영하던 작은 카페였어요. 2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곳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석 씨는 50대 초반의 조용한 분이었어요. 카페가 전소되었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민석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석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이 공간을 봉사 거점으로 쓰면 어떨까요? 어차피 당분간 영업은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였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이런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죠. 제가 혼자 끙끙 앓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박순희 아주머니도 즉시 동참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시락을 준비할게요. 봉사하시는 분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요. 아주머니 가게도 피해를 입으셨는데 괜찮으세요? 연기 냄새 정도는 괜찮아요. 김치찌개 끓이면 금방 없어질 거예요. 박순희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석 씨의 카페터는 임시 봉사 거점이 되었어요. 불에 타지 않은 부분을 정리해서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의료용품과 구호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박순희 아주머니는 자신의 가게에서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 나눠줬어요. 김밥, 주먹밥, 김치찌개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죠. 아주머니, 이렇게 매일 음식을 준비하시면 장사에 지장이 있지 않나요? 지금이 장사할 때인가요?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박순희 아주머니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민석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카페가 불에 탔는데도 매일 나와서 봉사활동을 도왔습니다. 특히 시설 관리와 물품 정리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어요. 민석 씨는 어떻게 이런 일에 익숙하신가요? 예전에 건설 일을 했거든요. 이런 정리 작업은 어렵지 않아요. 며칠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았어요. 폭력과 파괴적인 장면들만 반복해서 나올 뿐이었죠. 왜 이런 좋은 일들은 뉴스에 안 나올까요? 뉴스에 나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민석 씨가 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알려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순희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들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관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지속적이고 진정성이 있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면서 봉사 거점은 점점 체계화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급식 서비스, 아동 돌봄, 법률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데보라 선생님이 시작한 아동 돌봄 프로그램은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는 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였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 라틴계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데보라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법률 상담 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이민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인 변호사 몇 분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기본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무료인가요? 한 흑인 남성이 물어봤습니다. 네, 모두 무료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요. 태연이 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면 돼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달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었죠. 저녁 무렵 하루를 정리하면서 민석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니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민석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 만에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봉사하면서 오히려 더 큰 의미를 찾게 됐어요. 어떤 의미요? 제 카페 하나가 없어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민석 씨의 말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손실을 공동체의 이익으로 승화시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사흘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는 의사 동료들에게 LA 상황을 알렸더니 여러 명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엘리자베스, 우리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 오랜 친구인 마이클 의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요? 어떤 도움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료용품이나 약품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의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말 고마워요. 지금 의료용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텍사스에서 의료용품 지원이 시작되었어요. 마이클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들도 참여해서 상당한 양의 의료용품과 약품을 보내줬습니다. 박순이 아주머니와 민석 씨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한인 커뮤니티의 체계적인 봉사 시스템이 다른 지역 의료진들에게도 인상을 줬던 거죠. 그들은 한인회의 조직력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인종 커뮤니티에서도 조직적인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흑인 교회에서 대표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라틴계 커뮤니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태연이 이들을 안내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서 함께하면 될 것 같아요. 각 커뮤니티의 장점을 살려서 말이에요. 흑인 교회는 넓은 공간과 음향시설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라틴계 커뮤니티는 통역과 음식 준비에 뛰어났죠.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는 조직과 관리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조합이네요. 데보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각 커뮤니티의 대표들이 모여서 역할을 분담했어요. 한인회가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을 맡고 흑인 교회가 대규모 집회 공간을 제공하고 라틴계 커뮤니티가 통역과 문화적 소통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건 처음 봐요. 한인분들이 정말 조직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흑인 교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저희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며칠 만에 봉사 참여자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작은 봉사가 다민족 연합봉사로 발전한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각 커뮤니티의 특색이 잘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인들의 체계적 조직력, 흑인 커뮤니티의 역동적 에너지, 라틴계의 따뜻한 정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태연이 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평소에는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교류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봉사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문화와 장점을 인정하게 되었죠. 한 라틴계 여성이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고 감탄했어요. 이 김치라는 게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기꺼이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성만 있으면 돼요.
반대로 한인 청년들도 라틴 음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타코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죠. 우리 할머니 레시피예요. 이런 문화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봉사 현장이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게 진짜 미국 정신 아닌가요? 데보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저녁 무렵 각 커뮤니티 대표들이 모여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도운 사람 수, 제공한 서비스 내용, 내일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일을 해냈네요. 흑인 교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인회 회장이 답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준비를 더 해야겠네요. 라틴계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느낀 건 이제 정말 하나의 팀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각각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하나의 큰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흑인 청년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한국 분들이 봉사하시는 곳 맞나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태연이 답했습니다. 청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어제 시위에 참가했었는데 제가 실수로 가게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때는 흥분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한 것 같아서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가게 말씀이세요? 저기 모퉁이에 있던 반찬 가게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던. 아, 그 가게 사장님이 저예요. 청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박순이 아주머니가 잠시 청년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마커스예요. 마커스, 앉아요. 이야기 좀 해봐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마커스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유리창은 이미 고쳤어요. 그런데 왜 시위에 참가했어요? 제 여동생이 불법 체류자거든요.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무서워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여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었구나.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가게를 부술 권리는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마커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커스, 사과받았어요. 그리고 이해해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말이에요. 정말요? 그럼요. 저도 이민자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마커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좋으신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무슨... 저도 아직 젊어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봉사 같은 거요. 정말요? 기꺼이요. 그렇게 해서 마커스도 봉사팀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다른 봉사자들과 어울렸어요.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라틴계 여성 마리아였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제 아이가 여기서 도움을 받았어요. 아, 팔에 상처 났던 아이 어머니시군요. 네, 맞아요. 정말 고마워서 꽃을 가져왔어요. 마리아가 박순이 아주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런데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저는 요리를 좀 해요. 특히 멕시코 음식이요. 도시락의 다양함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순이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마리아도 봉사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분이 만든 타코와 브리또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박순이 아주머니와 마리아는 금세 친해졌어요. 서로 요리법을 가르쳐주면서 새로운 퓨전 요리도 만들어냈죠. 김치를 타코에 넣으면 어떨까요? 마리아가 제안했습니다. 재미있겠네요. 한번 해봐요. 김치 타코가 탄생했고 이게 의외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봉사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한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마커스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태연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올라, 그라시아스.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봉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순이 아주머니의 김치찌개, 마리아의 타코, 데보라 선생님이 가져온 콘브레드가 한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며칠 전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가족 같아요.
마리아가 답했습니다. 가족이죠. 우리는 모두 같은 도시에 사는 이웃이니까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 한 백인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싶어서요. 시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훌륭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협력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답했습니다. 협력은 좋죠. 하지만 지금 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방식 말씀이신가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돕는 것. 복잡한 서류나 절차 없이 바로 도움을 주는 것. 그 방식이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시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와의 협력도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봉사의 주도권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LA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고 경찰의 진압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심하게 다친 사람이 실려왔어요. 다리에 심한 외상을 입은 젊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이미경 간호사와 함께 즉시 치료에 들어갔어요. 상처가 깊어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상태였지만 일단 출혈을 멈춰야 했습니다. 구급차는 언제 와요? 지금 상황에서는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태연이 답했습니다. 30분은 너무 길었어요.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출혈을 멈출 수 있었고 환자의 상태도 안정되었어요. 정말 잘 처치하셨네요. 이 정도면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 모든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도 15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어요. 오늘 정말 큰일을 해냈어요.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마커스가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다친 환자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50대 부부였는데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어제 우리 아들을 도와주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응급처치를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가족이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전기기술자였는데 조명시설을 개선해줬고 어머니는 간호조무사 경험이 있어서 의료팀에 합류했어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네요. 데보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도우러 오는 거예요.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더 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는 봉사 규모가 처음의 5배로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큰 조직이 되었네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박순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 인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라틴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플 때 여기서 치료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흑인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순이 아주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연한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순이 아주머니를 비롯한 봉사자들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의료 가방을 정리하면서 열흘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텍사스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야말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친구들에게 LA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하면서 감동했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대단한 경험을 했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텍사스에서도 작은 봉사가 시작되었어요. LA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를 돕는 일들을 시작한 거죠. 지금도 가끔 박순이 아주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LA의 봉사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그 열흘간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고 사회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라고 말이에요.